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우리 방산 업계가 역대급 로켓 배송으로 폴란드의 전투기 납품을 완료하면서 뛰어난 기술과 더불어 놀라운 생산 역량으로 또다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선 FA-50을 마치 극빈 대접하듯 뜨거운 환영과 한국의 감사의 인사를 연일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렇게나 빠른 FA-50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로기를 배치하는 놀라운 속도와 능력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입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최근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침범하며 도발을 감행했지만 엄청나게 큰 코를 다쳤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맞불 조치를 한 이례적인 한국의 대응에 깜짝 놀란 중국이 주랭랑을 쳤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가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폴란드형 FA-50GF 경전투기 12대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등 역대급 속도의 폴란드로부터 폭풍 감사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 7월 FA-50GF1, 2호기를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납품한 걸 시작으로 12호기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에 계약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KAI는 폴란드가 사기로 한 FA-50 총 48대 중 12대를 납품했는데요. KAI에 따르면 남은 물량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 형태로 개발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전력 요구에 맞춰 항전 장비와 무장을 강화한 FA-50PL 기종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앞서 KAI는 폴란드에서 FA-50 수출 주문을 받은 뒤 빠른 현지 납품을 위해 우리 군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중이던 TA-50 블로기를 폴란드 수출형 FA-50GF로 개량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군 전력 강화가 시급한 폴란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군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 현지에서도 FA-50을 대하는 태도와 분위기가 사뭇 남다른데요.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에게 인도받은 민스크 공군기지에 도착한 12대의 FA-50을 공식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를 폭풍 칭찬하며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전투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FA-52 폴란드 상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힌 겁니다. 정권 교체로 인해 한때 폴란드 정치권에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한국산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특히나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과 같이 한국과 무기 계약을 유지해가는 걸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기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 2일 방사청과 폴란드 국방부가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을 체결하면서 폴란드가 우리와 방산 협력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가망 인증은 항공기가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호 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폴란드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엿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부와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와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년 6월 상호 인정 절차 착수를 합의한 뒤 현장 실사 및 대면 회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일반적으로 걸리는 상호 인정 절차 기간이 3분의 1 수준으로 앞당겨져 6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폴란드와 상호 인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은 폴란드에 수출한 FA-50 48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공기 분야 사업에서 보증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됐습니다. 폴란드를 놀라게 할 정도로 빠르게 FA-50을 납품한 KAI는 이런 놀라운 생산 기술로 최근 우리 공군의 TA-50 블라크1을 전격 배치하며 다시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를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술 임무 훈련기인 TA-50의 성능 개량 버전이 우리 공군에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방사청은 지난달 28일 전투 입문용 훈련기인 TA-50 블라크2 1호기를 우리 군에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약 1조 원을 투자한 TA-50 블라크2 사업은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투 입문용 훈련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전투 입문용 훈련기는 전투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과 레이더 운용 등 전술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인데요. 공군에 따르면 우리 공군 조종사들은 입문 과정에서 국산 KT-100 항공기로 조종 훈련을 시작한 이후 국산 KT-1 항공기 중등 과정을 거쳐 T-50 고등 훈련기로 고등 과정을 마칩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는 전술 입문 과정에서 TA-50으로 전술 훈련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번에 배치한 TA-50 블라크2는 경전투기인 FA-50의 최신 훈련기로 블라크1의 공대공과 공대지 공격 능력에 더해 정밀 유도폭탄 운용 능력과 야간 투시장치 사용에 적합한 조명 장치를 장착해 야간 비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레이더 경보 수신기, 전자전탄 살포기를 통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항공기 자체 보호 능력도 확충한 게 특징입니다. 이렇듯 조종사 양성 마지막 단계에서 TA-50 블라크1을 활용한 전술 입문 과정. 추진으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들어 우리 조종사들의 실력을 더욱더 향상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한국방공 식별구역 KADIG로 무단 진입하는 등 다시 무단 침범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한 건 작년 6월 이후 6개월 만으로 빈도수가 잦아진 만큼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군 당국이 작년 8월부터 중국 방공 식별구역 CADIG에 공군 전투기를 진입시켜 온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대응에 중국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폭격기 등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맞대응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사전 통보도 없이 자기 안방처럼 넘나들기를 반복했지만 우리 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근접 비행하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등 톤 다운된 반응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강경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이 적잖게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요. 사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미리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국제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카디즈를 제 집 드나들듯이 특히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늘리고 있는데 실제로 재작년에만 중국은 무려 70회, 러시아는 10번이나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는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은 올해에만 133회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60회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부쩍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도 항공모함을 동원해 대규모 공중해상 훈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돌발 행동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우리 측에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 공군에서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고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고 여기에 중국이 반응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다가오는 움직임을 식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중국,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하는 전술 조치를 실시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당한 외교를 위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전투기가 카디즈에 처음 진입한 건 작년 8월로 앞서 11월 중국이 러시아 군용기와의 연합훈련 명분으로 카디즈에 진입했을 때에도 우리 공군 전투기가 카디즈의 동일거리, 동일 시간 진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로 넘어오면 경고 등 수세적 대응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군용기도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한 동일한 거리만큼 카디즈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 역시 맞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 당국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는 다르게 카디즈 진입 시 중국 측에 사전 통보는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중국은 통보 없이 넘어오지만 우리는 통보하고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에 계속 사전 통보 없는 카디즈 진입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카디즈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까지 하는 만큼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따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군사적으로 확실한 맞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입장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의 무단 침입에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의 차디즈 진입 맞대응에 대해 중국이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건 우리 조종사들의 엄청난 조종 실력에 기반한 전투력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2023년 탑건에 선정된 F-15K 전투기 조종사 임우영 대위는 1000점 만점에 1000점을 획득하며 엄청난 조종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성능 좋은 전투기와 더불어 뛰어난 명사수가 존재한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2023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공중사격 분야 공대지, 폭격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탑건 칭호를 부여받았습니다. 공대지 폭격은 가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뚫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 3km 상공에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당시 김 대위가 기록한 공대지 폭격의 오차는 15cm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AI도 하지 못하는 1000점 만점에 1000점 기록한 탑건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떨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추가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정작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KAI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 속도 400km/시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 전자주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녹화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1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J-2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한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와 베이징 A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EOTS-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S 계열 엔진에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 빈 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 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에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 방산.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방산의 앞길에 빛만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국도 레드백을 선택하고 영국 생산 라인을 가동해줬으면 좋겠다. 호주가 LAND 400 보병전 투차탕 사업에서 레드백을 선택한 것에 지금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국산에 대한 얼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호주 팩 콜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의 레드백 도입을 선택한 것은 호준 육군 역사상 가장 큰 인순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최종 차량은 2028년에 인도된다며 한국의 엄청 빠른 인도 시기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을 접한 영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불어물과 동시에 한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영국 네티즌은 우리가 똑똑했다면 한국 기관문기의 유럽 제조업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영국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았지만 장갑차 하나도 제대로 배치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군의 차기 정찰 장갑차로 큰 기대를 받으며 야심차게 개발 중인 에이젝스가 큰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표류 중형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기업 ASCOD 장갑차의 업그레이드형으로 이 기업이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에게 인수된 후에도 개발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영국 방위산업 분석가 니골라스 드러먼드는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에이젝스 장갑차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 그리고 영국 육군에 언제 인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고가 나오자 영국 내에서는 충격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제너럴 다이내믹스 UK와 계약을 맺고 약 35억 파운드 약 5조 6천억 원에 589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에이젝스 장갑차는 2017년에 인도가 시작필 예정이었는데 현재까지 단 26대밖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32억 파운드 약 5조 원을 지불했기에 원래 대당 113억 원 정도의 가격이 결국 대당 약 2천억 원을 지불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도된 대당 2천억 원의 26대도 무용 지불이라고 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가 이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지난 2021년에 밝혀졌는데 설계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엄청난 전동과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감자 테스트 준행 때 탑승자들은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전두 차량 시험에서 20명의 영국 군인들이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이젝스 탑승 병사들은 전원 노이즈 캡솔링 헤드폰을 끼게 하고 일회 단승 시간을 90분 이하로 제한했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70km로 주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진동이 너무 심해 차탕이 물안해져 그 절반의 속도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너털 다이내믹스 UK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면서 다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또다시 에이젝스 테스트는 중단되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 진통과 소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 노이즈 캡슬링을 강화한 헤드폰을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영국 육군 관계자는 더 이상 에이젝스로 훈련을 진행하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퀸 영국 국방조달 담당 장관은 에이젝스 테스트를 바로 중단시키고 단승한 승조원 의긴급한 청락검사를 신시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된 에이젝스는 한국산 레드백과 단적으로 비교되었습니다. 보통 기갑 장비는 철로 만든 캐터필러문 궤도를 장착하지만 레드백은 고무 재질의 캐터필러 달았습니다. 고문 궤도와 유기압 현순 장치 ISU 덕분에 차체 중량은 줄였고 승차감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달면서 구동 진동 70% 감소, 구동 소음 13dB 감소, 연비 최대 30% 개선 등 마법 같은 스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동하는 레드백에서 측정한 소음 70dB은 일반 승용차 수준인데 내부 공간에서 승무원끼리 원활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도 적어 우리 군의 두돈반 트럭보다도 승차감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에이젝스 타면 병사들이 귀머거리가 되는데 레드백은 이에 비하면 신기에 가까운 장갑차였습니다. 레드백을 타고서 이것인 승용차인지 장갑차인지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영국이 도입하려는 에이젝스 장갑차가 경운기 수준이라면 레드백은 고급 세단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니 5조 원이라는 거액을 쓰고서도 경운기 수준 이 장갑차 26대만을 받은 영국에서 우리도 한국산 레드백을 도입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젝스 장갑차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안단을 찾지 못했습니다. 애당초 기본 차대가 되는 에스코드 차체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합작으로 개발된 플랫폼이기에 영국군을 위해 변경된 설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군의 요군대로 기관포 등 무장과 장감을 강화하다 보니 무게가 늘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엔진도 대풀 강화하다 보니 현가장치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가장치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높이 20cm의 장애물도 넘지 못하고 기동 중단약을 장전하려고 하면 진동으로 인해 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요군을 충족시킬 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셈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대한 개발 비용은 더욱 늘었고 요구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영국이 눈여겨는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한화도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 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호주의 엄청난 요구사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가혹하기 그지없는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을 맞추려고 전 세계 다른 분야 초고의 회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 아이언 피스트와 캐나다의 복합 소재 고무궤도의 선택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도 기본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한 스펙을만 원했습니다. 또한 영국 의회에서는 에이젝스 7H 가망이 없자 플랜 B순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한화의 장갑차 레드백이 유럽에서 유일하게 전시되었는데 레드백은 에이젝스의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해줄 해결사로 보였습니다. 플랜 B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미 도입하기로 한 독일의 복서 장갑차 추가 도입하지는 것인데 하지만 에이젝스가 수송 능력이 뛰어나서 긴급 전개부대에서 활용하려 했기에 장륜 장갑차 목서로 대체할 경우 전개 지역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에이젝스의 개발 과제조를 맡고 있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법인은 많은 영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있기에 독일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를 도입하면 환지인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호준에서 완벽하게 맞춤형으로 강력한 무장과 장갑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의 소음과 진동까지 줄여준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호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갑차 사업에서 난항을 겪으며 한국산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에 앞서 자준포 교체 사업에서는 한국산 K9자 주포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본 K9의 성능 개량 버전인 K9A는
레드백과 같은 K9 차대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레드백에 들어간 복합 소재 고문 궤도를 쓰면서 소음을 줄이고 연료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AJAX로 인해 소음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엄청난 기능보다 소음이 없는 K9AE에 큰 신뢰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K9AE에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 과복합 소재 고무궤도, 원격 사격통 재체계 등이 단제돼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자준포의 본산인 영국에서 세계 최강의 K9자주포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현지에서 생산의 수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준요 국가들보다 더 많은 전차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본 영국은 한국 방산업체 등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갑차 사업에서 참패를 본 영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한국에게 러브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적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국산 해공 요격 미사일의 세부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두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수면 위를 낮게 스치듯이 비행할 수 있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이 신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을 증강하고 있어 해공 같은 함대공 요격 미사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근 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해공의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뤄졌지만 기품원은 최근에야 세부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품질 인증 사격은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된 뒤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품원은 두 발의 해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모두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영상에서 해공은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 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측 추력기는 천궁이 국산 요격 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과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데요.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됐으며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등에 2036년까지 7,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배치될 예정입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 이하 속도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 장치 덕분이다. 해공은 무선 주파수 RF, 열 영상 IIR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습니다. RF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IIR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트킬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군과 수중 유도무기 중어레이 범상어의 2차 양산이 본격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해군 및 범상어 2차 양산을 위한 통합착수회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작년 12월 LIGNX1과 해공 3,508억 원, 범상어 3,198억 원 등 총 6,700여억 원 규모의 2차 양산 계약을 각각 체결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정방어 유도무기로서 미국 레이시온으로부터 도입해 운용 중이던 RAM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 범상어는 원거리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수중 유도무기로서 2019년 국내 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입니다. 범상어는 기존 중어레보다 속도 탐지 능력 및 사거리 등이 향상됐습니다.
두 무기 체계는 작년까지 1차 양산이 진행됐고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및 야전 운용 시험을 거쳐 최초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2차 양산을 통해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에 순차적으로 탑재되며 함정 생존성과 직결되는 근접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이 3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적 잠수함 수상함에 대한 원거리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민규 방사청 유도무기 사업부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유도무기를 적기에 생산해 전력화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첨단 전력 증강에 기여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벌 뉴스 네이벌 누즈에서도 이 소식에 크게 기사를 내며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해군과 범상어의 본격 2차 양산이 시작된 가운데 특히 최근 해공의 사격시험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시범 사격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번에 방사청이 공개한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오늘은 최근 공개된 해공의 놀라운 시범 사격 장면을 전달드리며 해공이란 무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해공 품질인증 사격시험 성공 장면이 이번에 방사청을 통해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품질인증 사격은 성능이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해공 미사일이 대량 양산으로 가는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사 시험은 해군에 배치된 대구급 차기호 위함에서 실제로 발사가 진행됐으며 1차, 2차 모두 성공했는데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해공이 드디어 위용을 드러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지며 해군 함정의 기본적인 방어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공의 실사격 모습을 직접 본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해공의 우수한 품질을 검증해낸 것입니다. 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름도 멋있는 해공. 격추 장면을 보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짜 시원시원하게 명중시키네 목표물을 향하는 포물선이 너무 아름다움. 30여 년 전 고속정 탔던 수병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해공 개발 관계자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개발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해공이도 개발 중이라는데 LSAM 해상형을 비롯해 모두 성공적으로 전력화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해공은 대함 유도탄과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 유도무기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운용 중인 RIM-116 RAMROL LING F레임 미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과거 우리 해군은 함대공 미사일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며 레이시온사의 SME 스탠다드 RIM-7C 스페로 RIM-116램을 각종 함정에서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국산 함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해공 개발 프로젝트 SAAM을 착수한 지 7년 만에 결국 해공이 탄생하게 됩니다. 해공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고고도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LSAM과 함께 해공의 모형을 전격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에 실패해 양산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해공은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20여 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미사일과 같은 액티브 레이더 유도와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는 이중 탐지기 체계를 갖추며 프랑스 미카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미사일 발당 가격은 10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급의 외국산 함대공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양산에 들어갈 경우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각에서는 해공에 대해 불안한 시선들이 존재했었는데요. 과거 시험평가 과정에서 해공이 기록한 명중률이 완벽하지 않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요격 능력 실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해 찜찜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격시험 장면을 당당히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킨 것입니다. 공개된 해공의 스펙을 보면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대규모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해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 센서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탐지하며 추적 요격하는 이중 탐색 기능을 갖췄습니다. 즉, 다변화는 해상 환경에서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해공은 크기도 작아 수직 발사관 하나에 4발이 탑재되며 특히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해 함정의 기동 상황과 표적 위치와는 무관하게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 밖에도 필요시적 함정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돼 유사 무기체계 대비 방어 능력이 향상된 대공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마하 3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에도 전격 성공하면서 해군과 CIWS-E로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으로 장거리 대공 방어를 하고 해군과 한국형 CIWS-E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 방어망을 구성해 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험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방공 미사일 수준은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자화자찬하는 55형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크기만 크고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배수량이 13영티에 달하는 55급에 장착된 함대공 미사일이 우리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되는 것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자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55형 구축함의 함대 공미사일 실사격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55형이 함포 사격을 하는 모습은 진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었지만 함대 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번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실사격에 쓰인 미사일은 중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베껴다 만들었지만 가장 초기 버전인 1970년대 수준으로 복제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제 S-300의 기술을 원천으로 했지만 최신 모델이 아닌 예전 모델로 잘못 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정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수준을 보면 아무리 최신형으로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만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업그레이드된 기술 수준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편 해공은 개량 버전을 만들어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수준을 자신감 있게 드러낸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 군이 북한의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해공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를 비롯한 장거리 공격용 화포를 총칭하는 용어인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경우 장사정포 중에서도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인 방사포 요격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시 북한이 한 번에 수백 기 이상 발사할 방사포에 대응하고 주요 지역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요격탄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공을 개량해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요격탄으로 쓰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로 해공을 개량할 경우 이점도 많습니다. 먼저 검증된 기술을 쓸 수 있어 요격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사후 관리를 위한 부품 확보, 정비 인프라 운용 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공은 적외선 탐색기와 레이더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탑재해 다중 모드로 표적을 추적하는 미사일이라 정밀도가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지대공 미사일이 있지만 함대공 미사일 해공을 방사포 대응용으로 개량하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해공 미사일이 해상은 물론 수도권의 방패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공으로 인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의 함정 방어 유도무기 해공의 본격적인 활약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